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외과 간호 강의를 맡은 천정환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하는 파트는 뭐 동물 보건 외과학이라고도 하고 외과 간호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냥 뭐 반려동물 외과 간호라고 그렇게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개나 이제 고양이의 외과 처치를 했을 때 그 간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과는 기본적으로 수술이 항상 관련이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과 외과 하잖아요. 그래서 내과는 약으로 치료하는 거, 열지 않고 몸을 외과는 몸을 열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외과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외과라고 해서 뭐 반드시 수술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외과라고 하면은 수술이 동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외과가 영어로 서저리예요. 서저리가 영어로 수술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과라고 부르지만 사실 영어로는 그냥 수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과 연관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고 월요일 날 이제 10시부터 1시, 2시부터 5시까지 하게 되고 수업은 임상병리랑 동일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제가 외과랑 임상병리를 하게 되는데 둘 다 이제 이론 수업이랑 핸드아웃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LMS로 듣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지금 다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서 강의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고 그럼 이제 LMS에 이제 기록이 남는 시스템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LMS에 올라오는 공지라든지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은 잘 주의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교재는 동물보건사 핵심 기본서 박영사에서 나온 이 책 이제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상동물 보건학 파트가 이게 두 권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지금 1권, 2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동물 보건학 파트, 내과, 외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파트는 2권이에요. 2권. 2권 조금 얇은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원서가 있어요. 그래서 원서가 아직 발간은 되지 않았는데 그 법문 에듀케이션이라는 데에서 그, 그 미국의 테크니션들이 보는 외과 간호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바로 이제 번역을 해서 나오는 책 저나 그 학과장님도 번역에 참여를 해서 같이 저자로 실려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훨씬 더 자세하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어, 또 이제 책이 발간이 되면은 저희가 그런 책들은 도서관에다가 좀 놓고 좀 학생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집 동물보건 종합 과목 할 때 학과장님이나 정수현 교수님이랑 같이 아마 문제풀이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집 같이 그 교수님이랑 같이 좀 한번 쭉 이제 풀어보시고 일단은 그 문제풀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나와 있는 뭐 그런 내용 이제 자체가 문제풀이집은 이제 나와 있는 뭐 내용 자체가 그냥 문제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저자하고 감수해가지고 이제 나온 문제고 아마 동물보건 종합 시간에 학과장님이나 정수영 교수님이 아마 문제를 하나씩 풀어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 이제 외과 부분은 제가 임상병리와 마찬가지로 좀 풀지 말아달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쭉 한번 훑어보고 외과 부분을 한번 풀어보면서 좀 옛날 부분도 리마인드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제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인데 과제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과제는 내지 않으면 학점이 깎여요, 무조건. 그래서 뭐 B면은 C뿔로 되고 A면은 B뿔이 되고 이런 식이고 그 지금 사실 조기 취업을 나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중간고사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학생들 뭐 듀티도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쉬는 날도 너무 달라서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병원으로 방문해서 기말고사만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러면은 중간고사 40점 이 큰 점수를 그 레포트로 대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지금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LMS로 수강을 하게 되니까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볼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을 확률이 꽤 높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레포트로 대체가 됩니다.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이기 때문에 좀 변별력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좀 복잡한 게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간단한 레포트가 나가고 기말고사에서 상당히 변별력을 둬서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이제 염두를 해 두시고, 지난 학기 같은 경우 우리 방사선 같이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가 이제 시험을 내 보니까 조금 약간 어렵게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변별력도 꽤 있었던 편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잘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어쨌든 기말고사를 그런 형태로 내고, 당연히 이제 여태까지 내던 대로 가급적이면 오지선 다형으로 낼 생각입니다. 출석은 뭐 대면을 할 때는 GPS 기반으로 되고, 그 LMS로 할 때는 그 잘 아시다시피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대로 이제 스마트 출결이 연동이 되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만약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든지 뭐 해가지고, 물론 이제 LMS를 듣는 기간을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들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GPS가 아니고 그때는 그 수업을 못 듣게 되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수업을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이 수강이 안 되면은 LMS 상에 기록이 남지 않아서 결석 처리가 되고, 나중에라도 들으면은 지각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수강을 반드시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수강이 다 완료가 됐는지 확실하게 그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나서. 그리고 LMS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학칙상 4회 이상 결석이 되면 무조건 F학점이 뜹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거는 그 출석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구제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부분 염두에 두시고, 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간 인증은 아마 10월에서 11월쯤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작년이랑 굉장히 비슷한 코스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0월 한 후반기까지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내고 11월에 이제 인증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방역수칙 요거는 뭐 대면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과라는 항목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외과라는 과목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외과는 수술을 하는 진료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과가 영어로 서저리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 외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술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한국말로. 근데 괜히 외과라고 해갖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이에요. 자,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수술을 할 때 어떡하죠? 배를 갈라가지고 뭐 그 안에 있는 배를 가를 수도 있고 뭐 팔다리를 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뇌를 가르기도 하고, 그죠? 수술은 칼로 째고 들어가서 침습적으로 하는 그런 전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일단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할 때 칼을 들고 와서 바로 잽니까? 그럼 죽죠, 사람이. 마취도 하고, 수술하기 전에 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중간 어떤 뭐 약을 투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액을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라인 같은 거 강아지든 사람이든 꽂는다든지, 그런 과정 같은 게 들어가죠. 자,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무슨 과정이 있죠?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항생제를 먹든지 뭐 약을 복용을 하죠.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면은 진통제를 먹죠. 그죠?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고 수액도 맞고, 약도 먹는 약이 있지만 주사로 맞는 약도 있고, 그리고 입원을 하면서 뭐 의사가 이렇게 회진을 돌죠. 회진을 돌면서 뭐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뭐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의 과정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외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전, 수술 후, 수술 전에 하는 검사라든지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수술 후에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입원 환자 관리 같은 것들 전부 포함돼서 외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과는 수술 자체에 들어가는 내용도 있지만 전후의 과정이 포함되고,
그리고 외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취입니다. 마취. 자, 사람의 병원에서는 외과랑 마취는 완전히 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마취를 하는 사람은 마취만 하고 마취과 의사죠. 외과를 하는 사람은 외과를 하는 거죠. 외과도 범위가 굉장히 많죠. 정형외과도 있고, 그쵸? 뭐 소화기외과, 심장외과, 뭐 신경외과 굉장히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 쪽은 안 그래요. 그냥 보통 외과의가 보통 정형도 하고, 물론 이제 정형은 조금 잘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 다음 뭐 연부조직 수술 같은 것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취인데 사람의 병원에서는 마취랑 외과랑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수의 쪽은 마취랑 외과랑 완전히 다르긴 한데 사실 저 때만 해도 제가 수의과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외과 수업 시간에 마취를 배웠어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져서 마취를 따로 배웁니다. 그리고 마취 전문 교수가 또 따로 있어요. 미국은 이미 제가 있던 대학만 해도 마취 전문 교수가 둘이나 있었는데 한국은 지금 마취 전문 교수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 한 명 있고 사실은 마취를 진짜 전공으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 마취랑 외과랑 같이 배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마취랑 외과랑 좀 따로 떨어져서 배우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마취를 정말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과 전공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과랑 좀 분리가 돼서 좀 다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좀 뭉뚱그려져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수의 쪽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물보건 쪽은 어떻겠어요? 외과에서 배웁니다. 마취가 따로 없어요. 미국은 테크니션이 마취 전문 테크니션이 있고 응급 전문 테크니션이 있고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취 전문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마취 환자만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마취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테크니션이 세분화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마취 전문 테크니션 이런 개념이 사실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배울 때는 우리가 외과를 배우면서 마취를 같이 배울 거예요. 마취를 같이 배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학문이고 사실은 따로 배워야 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하는 내용은 수술의 전후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는 배를 이제 가르고 나서 나중에 봉합하면 수술이 끝나게 되죠. 가르고 나서 봉합하는 거를 이제 준비하는 전후의 모든 과정. 그래서 특히 동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털을 깎아야 되죠. 털. 사람도 물론 이제 그 털이 있는 부위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털을 이제 깎게 되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몸에 이제 털이 있으니까 상모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털 같은 것들이 이제 오염물질이 되기도 하고 수술하는데 방해물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상모를 한다든지 젤을 바른다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어떤 요도의 카테터 같은 걸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전후에 어떤 처치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뭐약 먹고 그런 것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기구인데 수술기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동물보건사로서 수술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수의사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예요. 수술의 권한은 수의사가 하게 되는 거고 동물보건사는 그러면 수술을 옆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사람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고 집도를 하는 의사 옆에서 간호사 보조를 해줍니다. 보통 무슨 보조를 해주죠? 자, 여기 뭐 벌리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칼로 하고 나서 이걸 이제 벌리게 되죠. 그쵸? 그럼 뭐 개창기 같은 걸 이용해서 벌린단 말이에요. 여기 뭐 벌리고 있든지 잡고 있든지 아니면은 식염수 가지고 안에 있는 장기를 씻어내든지 그런 보조 업무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기구 같은 것들을 넘겨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메스 달라 그러면은 메스 메토를 주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포셉을 어떤 걸 달라 그러면 이제 포셉을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멸균이에요. 멸균. 그래서 수술 전후 과정에 이거는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자, 아시다시피 일단은 여기 째고 나면 어때요? 세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으로 오염이 돼서 들어가면은
합병증이 생겨서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은 굉장히 멸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술 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운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갑을 낀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멸균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멸균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술 기구를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 보조를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구를 주는 거, 잡아주는 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뭐 수의사가 뭘 한다. 그럼 옆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뭐 지금 뭐 피를 닦아내야 되는지, 식염수를 씻어내야 되는지 이런 수술 일련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멸균된 옷을 입고 수술 보조를 하는 것 역시 그 테크니션의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취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과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멸균이라든지 수술 전후의 준비 과정 정도만 알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외과에서 여러분들이 수술에 직접적으로 막 개입되는 부분들은 많이 없고 배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취는 달라요. 마취는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 동물보건사를 수술실에 딱 데리고 가면은 가장 유용하게 써먹는 게 바로 마취예요. 마취를 일반적으로 뭐 한 인턴 수의사라든지 수의사가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수의사의 인력은 또 다른데 또 이것저것 쓸 때가 많거든요. 진료도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테크니션이 동물보건사가 마취까지 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완전 땡큐예요. 땡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마취를 배울 때 그 내용을 좀 잘 배우셔서 마취 모니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익혀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물보건사로서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 뭐 영상 진단에 대한 내용은 뭐 이거는 빠졌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따로 배웠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이제 포함이 원래는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처치법이 좀 있어요. 뭐 붕대법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배액법, 지혈법, 창상관리법 이런 것들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술 그 전후의 과정, 그 다음에 마취, 그 다음 뭐 붕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액이라든지 그런 이제 조그만 이제 자잘한 시술 같은 것들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술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의 순서는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수술은 정말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은 예약을 다 하고 수술 날짜라든지 예약을 잡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가장 흔하게 마주치게 되는 수술은 중성화 수술이에요. 중성화 수술. 물론 이제 좀 큰 병원이고 좀 되게 심각한 환자들을 받는 병원이다. 그러면 사실 중성화 수술보다는 뭐 다른 수술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병원에서 그 가장 많이 수행되는 수술은 중성화 수술이에요. 중성화 수술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내가 중성화를 하고 싶다. 당일날 가서 오늘 수술시켜달라 그러면은 해주는 병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은 예약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잘 나가는 병원은 뭐 한 달 있다가 잡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 상담을 하고 나서 수술 예약을 잡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해서 하기도 하지만 한번 이제 방문해 가지고 뭐 이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건 이제 수의사가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약을 잡아 드리게 되고, 그 전날 이제 전화를 안내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수술을 할 때는 뭐 다른 검사를 할 때도 보통 금식이나 절식을 하지만 수술을 할 때는 필수입니다. 필수. 금식이 안 되면은 수술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수술 전 8에서 12시간 정도 금식을 하는데, 보통 한 자정부터 금식을 하고 또 물은 또 아침부터 금식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물을 안 먹으면 애가 쓰러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수액을 맞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동물보건사인데 금식하는 걸 깜빡했다. 전화하는 거 깜빡했다. 전날에. 그 다음날 손님이 별 생각 없이 밥 먹이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날 수술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날 수술을 이제 예약을 해놨던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 안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해피콜이라고 합니다. 해피콜을 해가지고 금식 안내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에 전화 안내하고 전화 응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고 나서 다음날 보호자가 환축을 데리고 왔죠. 그러면은 수술 동의서. 자, 그날 이제 수술에 대한 설명을 일반적으로 해줘요. 자, 우리가 오늘 할 수술은 무슨 무슨 수술이고, 이 수술은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디 유럽이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술을 한다는 거는 마취를 한다는 거고, 마취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마취를 뒤에 배우겠지만 그때부터는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마취는 항상 사망의 가능성을 동반해요. 물론 확률은 낮지만 항상 마취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 동의서를 이제 설명을 드려요. 죽을 수도 있다고. 만약에 예기치 않게 사고가 생겨갖고 죽었는데 이런 동의서 같은 게 없으면은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동물병원이든지 반드시 수술 동의서를 받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수술 동의서 사인을 해야지 수술 들어가죠. 그 다음에 CPR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CPR은 심폐소생이에요. 가슴 누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건데, 사람에 비해서는 심폐소생 수술을 해서 동물이 좀 살아나는 케이스가 조금 더 적은 편이고, CPR을 하다가 그 갈비뼈가 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강아지의 경우. 그러면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게 살려놨는데 보호자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CPR을 할지 안 할지를 동의를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건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무조건 하는 병원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CPR 여부에 대한 동의 같은 것도 있고, 고위험 수술이나 그 다음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동의서도 받죠. 특히 고위험 수술 같은 경우는 동물의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마취를 하다가 사망할 확률이 점점 올라가요. 나이가 많으면 또 마취를 하다가 사망할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얘는 수술을 안 하면 죽겠는데, 근데 수술을 하면은 마취 때문에 사고가 생길 확률도 높겠다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호자랑 얘기를 하는 거죠. 보호자 그럼에도 수술을 하고 싶다 하면은 고위험 수술 동의서를 작성을 해갖고 수술을 하는 거죠. 나이가 많을 때도 수의사들이 수술을 보통 기피합니다. 노령견의 기준을 보통 10살 정도로 잡아요. 그러면 10살이 지나고 나면은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안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조심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고위험 수술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호자가 정하고 싶다고 하면, 이건 수의사마다 다르지만 싶다고 하면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때도 노령견이기 때문에 고위험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향후에 법적 책임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셉션에서 동물보건사 일을 하고 있으면은 수술을 이제 하는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 그 수의사들이 반드시 설명하게 하는 병원들도 있지만, 그냥 테크니션이 설명하고 사인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이거 서명 받는 거 안 했다. 근데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물론 책임은 원장이 지겠죠.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여기 나와있죠. 수술 동의서 설명은 수의사가 최근에는 좀 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래서 수의사가 하는 게 좋고, 뭐 테크니션이 하는 데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취하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 누구라고 할까요? 초코라고 할까요? 초코를 데리고 가죠. 그 다음에 자,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뭐 동의서 받고 금식했다고 바로 이제 마취시키고 배를 째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취가 뭐라 그랬죠? 항상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동반이 됩니다. 그럼 얘가 죽을지 안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얘가 무슨 마취제 쇼크 같은 것들을 보여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수술 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수술 전에 검사를 해서 얘가 건강한지,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뭐 신장이라든지 간같이 그 마취제를 갖다가 대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물론 호흡 마취제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좀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신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으면 마취 깨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얘가 신장이 아니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니까 얘는 지금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다 싶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 급한 수술이 아닌 이상 일단 취소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괜찮아지면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어떤 위험성을 최대한으로 낮추게 됩니다. 마취의 위험성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을 해요. 자, 다음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오후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보통 아침에 입원을 해서 수액을 좀 맞춥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수액 맞으면은 컨디션이 확 올라가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좀 컨디션이 안 좋든 수액을 충분히 맞고 나서 수술에 들어가면은 동물이 좀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래서 수액도 좀 충분히 맞추고 그리고 그 수액을 맞을 때 수액만 맞는 게 아니고 그 약을 좀 맞아요. 뭐 좀 토할 것 같으면 토를 안 하게 하는 약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마취제라 그래서 그 뭐 뒤에 다 배우겠지만 뭐 이것저것 약을 맞아요. 테크니션은 수술을 준비를 합니다. 자, 수술을 준비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술하는 그런 기구라든지 그 다음 멸균된 옷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세팅하는 것들이 테크니션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그런 것들이 찬찬히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수술 시작 들어갔어요. 마취가 들어가면 이제 수술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취가 들어가고 나서 동물이 그러면